안녕하세요. 합창합주 지도법 6주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크 음악과 고전 음악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낭만과 현대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너무 양이 많아서 제 시간 내에 못 끝낼 것 같아서 오늘 바로크와 고전을 보고 내일 낭만과 현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로크부터 시작해 보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크는 보기 흉한 진주라는 뜻으로 비정상적이고 괴상하며 과장된 것, 수준 낮은 취향을 의미한다. 충격적이신가요? 바흐와 핸델 음악 들었을 때 어이 수준 낮아, 이상해, 괴상해,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죠. 이 이름은 어떻게 붙어 있느냐? 르네상스 시대에 있었던 미적인 가치가 최고라고 알고 있던 이제 사람들이 바로크 시대의 음악 새로운 스타일을 들으면서 저게 뭐지? 저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좋은 음악과는 조금 다른데, 뭔가 새로운데, 그러면서 반응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음악과 취향과 가치 기준이 변화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건 어떤 사조가 딱 달라졌을 때 59년까지는 이 사조, 60년부터 딱 이 사조, 시작, 이런 개념은 사실 전혀 없어요. 시기 구분의 대략적 경계는 작곡가와 청자가 음악에 대한 동일한 이상을 공유하며 그 이상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한 공감하는 지점이다. 크라우트 서양음악사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음악사를 공부하시다 보면은 바로크, 고전, 낭만, 현대, 그래서 바로크는 1600년부터 1750년, 고전은 1750년부터 1820년, 낭만은 1820년부터 1910년, 대략 이렇게 나눠져 있는 지점들을 보게 되는데, 이건 문헌마다 어느 책을 보느냐, 어떤 연구자의 관점을 보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시점을 기억하실 때는 너무 물론 연도라는 전체적인 그림을 기억하시는 건 좋지만 스타일의 변화들,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들, 시대상의 변화들, 또 창작자들이, 작곡가들 혹은 예술가들이 원했던 이상, 그것들이 어떻게 성취되고 청자와 공감을 이루었는가, 이런 것들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세기 문학, 미술, 음악은 모두 극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춰요. 그 예제로 르네상스 시대의 미켈란젤로의 조각과 바로크 시대의 베르니니의 조각을 가져와 봤습니다. 동일한 주제예요. 다윗만 보자면 다윗입니다. 그냥 구도가 가만히 서 있는 인체의 비율과 섬세한 묘사를 중점으로 했다면, 여기는 다윗이 돌멩이를 던지는 순간에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극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춘다. 두 개의 조각을 비교해 보시면 이게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과 바로크 시대 예술의 차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정치적인 배경도, 사회적인 배경도, 예를 들어 봉건제였던 그 이전의 시대와 절대 군주제인 지금의 시대가 다릅니다. 바로크 시대의 중요한 건 감정이론이에요. 인친의 체액 상태가 감정을 유발한다고 믿음, 음악 작품은 특정 감정을 유발, 자극한다. 객관적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규제된 어법으로 전달하고 3단계 수사학 규칙, 주제, 순서, 자료, 음악의 형식 구조에 대한 자각, 한 곡의 하나의 감정을 표현, 리듬 형태, 고수, 박자와 마디가 사용되고 선율의 실뽑기, first spinning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선율의 실뽑기라는, 이거는 이제 음악적인 묘사에서 그 이후에 있었던 음악들과 많이 다른 특징이니까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한 곡의 하나의 감정을 표현한다라는 건 중간에 드라마틱한 변화들을 갖기보단, 예를 들어 다악장 구조라면 악장마다 한 악장이 하나의 감정을 표현, 그래서 다음 악장, 첫 번째 악장이 기쁨이었다면 다음 악장이 슬픔, 그래서 1악장과 2악장 간의 어떤 그 대조, 그게 바로 그 음악의 진수라는 거예요. 리듬 형태가 그 이전에 있었던 음악들보다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명료하게 등장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리듬 형태가 만들어지면 그걸 고수하는 방식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바로크 음악은 우스갯소리로 다가다가 이렇게 하면 바로크 음악이 된다. 16분음표만 계속 사용하면 바로크 음악이 된다 라고도 우스갯소리를 하죠. 바로크 뮤직의 가장 큰 특징은 대조입니다. Dramatic Contrast, 홀마크 오브 바로크 음악이에요. 바로크 음악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대조입니다. 이 대조라는 건, 이것도 멋진 말이어서 가져와 봤는데, 표현의 자유라는 원심적인 힘과 질서와 규칙이라는 구심적인 힘의 갈등과 긴장이더라. 아주 멋지죠.
이런 양면성의 전개가 바로크 음악 양식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대조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일단은 르네상스와 바로크 두 양식의 공존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몬테베르디는 구양식을 제2작법, 신양식을 제2작법이라고 불러요. 제1작법, 제2작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양식은, 여기는 영어는 저도 잘 못 읽으면 한 번씩 보시고요. 구양식은 장엄양식 그리고 프렌치 스타일이라고 규정 지어지고, 신양식은 화려한 양식 이태리 스타일이라고 정의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박자의 대조, 2박자 계열이냐 3박자 계열이냐, 템포가 빠르냐 느리냐, 강약이 조용하냐 크냐, 텍스처가 폴리포닉이냐 호모포닉이냐, 그 다음에 폼이 어떤 식으로 대조되느냐, 이런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1작법은 기존에 있었던 르네상스 양식의 대위적인 음악, 음악이 가사를 지배하는 움직임이고요. 제2작법은 이탈리아 작곡가들의 화성적인 음악, 가사가 음악을 지배하는 음악이다. 모방대입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콘체르탄토 양식도 바로크 시대의 가장 큰 발명품 중에 하나가 콘체르토의 발명입니다. 근데 이 콘체르토도 대조라는 관점으로 보면 앙상블 대 앙상블, 합창 대 앙상블, 독주자 대 앙상블이라는 연주 그룹 간의 대조를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계속저음입니다. 바소 콘티뉴, 스로드 베이스 혹은 피규어드 베이스라고 하는 이 계속저음, 숫자저음, 저는 지금부터 숫자저음이라고 표현할게요. 독자적인 저음 선율이 작곡되어 곡의 화성적 기반을 형성하고 곡을 통해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을 숫자저음이라고 합니다. 선율과 베이스만 악보로 기보해요. 그리고 내성은 베이스를 연주하는, 베이스 악보를 보는 화성악기의 연주자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화성을 채워넣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보로 기보된 건 쉽게 말해서 소프라노 선율과 베이스 라인이겠죠. 그러니까 두 성부 간에 양극성이 생기고, 이게 바로크 음악의 특징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반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바로크 시대의 음악을 어떻게 반주할 것인가, 고전 시대 음악과 어떻게 반주 형태가 다른가, 이 계속저음을 중점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크 시대의 성악음악, 오페라 칸타타 오라토리오, 이것도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3대 음악 장르입니다. 기악음악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모든 것들이 대조로 설명되죠.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중세 시대와 르네상스 시대 때는 기악음악에 대한 포지션이 없었어요. 포지션이 없었어요. 하지만 바로크 시대에서부터 기악, 악기들이 이제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고 낭만 시대까지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악기 음악에 대한 비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합창음악에 대한, 성악음악에 대한 포션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세시대와 르네상스는 한 타임씩 나눠서 봤고, 지금부터 두 개씩을 묶어서 보는 이유는 이 뒤로 갈수록 사실 합창음악은 스타일적으로 큰 변화가 없어요. 미묘하게 조금씩 음역이 넓어졌더라, 리듬이 좀 더 다채로워졌더라라는 차이는 있지만, SATB라는 4성부를 기본으로 반주가 있고 화성의 영역들이 조금 더 넓혀가고 프레이스들이 만들어지고 거의 비슷해요. 조금 더, 조금 덜. 그래서 바로크와 고전, 낭만으로 이어질 때 고전을 중심으로 놓고 이해하시면, 고전은 greater than 바로크, less than romantic,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중간에 껴있는 고전은 다이나믹도 바로크보다는 많이 확장돼서 사용하지만 낭만보다는 좁게 사용한다. 뒤에서 설명하는 거 보면 고전은 중간에 껴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어쨌든 기악음악에 대한 포션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성악음악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숫자정을 볼게요. 바소 콘티뉴, 스로드 베이스, 피규어드 베이스 모두 같은 표현입니다. 바로크 시대 앙상블 음악에서 악기로 연주하는 베이스 성부, 단선율의 음에 숫자와 임시표를 추가하여 화음의 구성음을 지시, 연주자는 곡 전체에 걸쳐 이를 화성화하여 즉흥적으로 반주. 1600년부터 1750년까지 정확히 바로크 시기죠. 거의 모든 서양 음악의 사용. 그래서 리만은 바로크를 지속저음의 시대라 지칭했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크 시대의 악보를 보면
항상 베이스 파트에 바스 콘티뉴 혹은 챔발로라고 써있지만 챔발로, 지금의 이제 합시코드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뭐야, 베이스 라인만 있고 온통 숫자만 써 있습니다. 어떻게 연주해야 되죠? 연주자는 이 숫자를 보고 화성을 즉흥적으로 연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연주자들만의 개성이 달라지겠죠. 이 악보를 보면 챔발로라고 써있지만 합시코드 주자가 있어도 되고 류트 주자가 있어도 되고 오르간 주자가 있어도 연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기 편성이 딱 정해져 있기보단 그 연주의 환경, 연주의 목적에 맞춰서 얼마든지 악기 편성을 바꿀 수 있었고, 설령 악기 편성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챔발로 주자 아파서 못 온대요. 그래? 그러면 기타 주자가 쳐. 이런 식으로 변화가 가능하겠죠. 항상 그 상황에 맞는 최상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었더라. 연주자의 개성까지 담아서. 그게 이 숫자 저음이 주는, 피겨드 베이스가 주는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숫자 저음과 바스 콘티뉴는 뭐가 다른가요? 라고 굳이 묻는다면 지속 저음은 말 그대로 지속, 그냥 베이스 라인이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는 걸 얘기하고요. 숫자 저음은 이러한 베이스에 숫자가 붙어 있는 걸 통칭하는 말이에요. 어쨌든 스타일로 보면은 유사하니까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써 있는 거 B, C 뭘까요? 바스 콘티뉴입니다. 이 베이스 라인에 숫자가 붙어 있죠. 그 다음에 디도, 이거는 헨리 퍼셀의 디도 앤 에르네스에서 디도의 라멘트라는, 디도의 슬픔이라는 아리아 파트예요. 거기에 베이스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면 여기에 맞춰서 화성을 연주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스 숫자 저음은 지금의 실용음악에서 말하는 코드 반주라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고전음악엔 있을까요? 없어요. 고전음악에서의 작곡가들은 어떻든 생각의 변화, 갈락양식의 생각의 변화로 인해서 내 악보는 끝까지 내가 책임진다, 내 파이널 프로덕트는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라는 생각으로 악보를 최대한 섬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고전음악은 좀 더 작곡가가 기보한 대로 섬세하게 표현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연주자는 숫자에 따라 화음을 즉흥 연주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화성법상 병행, 중복 등의 오류를 피해가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건반 악기 연주자들은 이러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지도받지 못함으로 인해 현대 악보에는 연주자를 위해 지속 저음을 풀이하여 기보한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반주, 바로크 시대의 반주본은 누군가의 해석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또 짚고 넘어가 보면, 왜 우리가 합창 음악을 레파토리를 선정할 때 중세 시대도 받고 르네상스도 받고 오늘 바로크와 고전까지 보면 사실은 이 당시 음악만 연주해도 엄청나게 많은 레퍼토리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왜 이때 음악을 재현하기가 힘든가? 일단 첫 번째로는 그때와 지금과 다른 연주 관습, 그게 아마 첫 번째 이유일 거고요. 두 번째는 학교에 챔발로 갖고 있는 사람 있나요? 합시코드. 하다못해 이 당시의 플룻과 이 당시의 바이올린. 바로크 시대에는 비올 패밀리였어요. 클라리넷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어떠신가요? 그 당시 음악을 충실하게 재현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모두 다 피아노 반주로 해야 되죠. 바로크 시대에 피아노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초창기 모달이 만들어지고 바흐도 피아노의 사운드를 들어봤지만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모차르트도 피아노를 개량되는 피아노를 쳐봤지만 그 피아노 사운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하다못해 베토벤도 지금 우리가 치고 있는 풀사이즈의 피아노를 치지 못하고 갔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더블 액션에 페달이 있고 풀 레인지의 피아노는 낭만신에나 가서야, 적어도 리스트 중 가서야 만들어진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음악에 아무리 그 바서 콘티뉴가 피겨드 베이스가 해석이 돼 있다고 해도 그거를 평균율 조율되어 있는 피아노로 연주하면서 페달을 밟고, 이 모든 것들이 어차피 이 당시 음악을 충실하게 재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어떻게 내가 충실하게 바로크 시대의 음악을 재현할 수 있는가 한 번쯤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속점을 봤고요. 그러면 르네상스와 바로크가 어떻게 다른가 한번 들여다보면, 바로크 시대의 음악의 가장 중요한 건
현대 모던 뮤지컬 랭귀지라고 말하는 현대의 음악적 어법이 바로크 시대에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장르와 형식, 콘체르토, 소나타, 칸타타, 피그. 물론 이 당시의 트리오 소나타는 고전 시대의 소나타랑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트리오 소나타는 세 개의 성부를 가진 악기가 쓰여졌다라고 해서 트리오 소나타예요. 바로크 시대에 소나타 폼이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새로운 장르입니다. 그래서 임용고시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트리오 소나타 다음 곡은 몇 명이 연주해야 되는가? 트리오 소나타 3성부입니다. 그럼 몇 명이죠? 3명이라고 쓰시면 틀립니다. 4명이라고 쓰셔야 돼요. 멜로디 2개, 베이스 하나, 그리고 그 베이스를 피기어드 베이스로 보는 화성악기 하나. 그래서 4명이 연주합니다. 화성법에 기초한 대위법, 규칙적인 리듬과 유동적인 리듬, 꾸밈음과 즉흥 연주, 비르투어시티 이런 것들이 바로크 시대에서부터 생성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장단조 체계, 메이저와 마이너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조율 체계가 순정률에서 가음률로 그 다음에 평균율까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평균율로 완성이 되고요. 선법에서 조성으로 화음은 불협화음, 반음계 주의로 확장되기 시작해요. 물론 여기 반음계 주의는 낭만 시대에서 말하는 반음계 주의와는 조금 아주 점잖은 불협화음과 반음계 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전 르네상스 시대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불협화음, 엄청난 반음계 주의지만 역시 낭만 시대라 비교해서는 아직 아주 순수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현대적인 오케스트라 개념, 관용적 양식, 악기의 발전 또한 바로크 시대의 큰 특징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는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음악 어법의 양면성, 자유와 규칙, 바로크 시대 음악의 특징입니다. 푸가와 토카타, 토카타와 푸가인가요? 네. 토카타라는 자유로운 스타일의 판타지와 엄격한 푸가가 둘이 붙어있는, 프렐류드라는 자유로운 형식과 푸가가 붙어있는 그 자유와 엄격한 규칙, 이 양면성이 바로크 음악의 특징이에요. 단순한 선율, 그 다음에 거기에 붙어있는 엄청난 장식음들, 바로크 음악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즉흥과 엄격, 이건 토카타와 푸가를 생각하면 되겠죠. 음악적인 상황은 르네상스 시대 때 얘기했었죠. 모든 엘리트들은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고 타운 뮤지션들은 좀 더 높은 페이랑 좀 더 나은 지위를 가질 수 있었다. 바로크 시는 어땠냐? Music is more popular than before.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음악은 대중적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wealthy lady, every wealthy lady have a spinet. 이건 집에서 칠 수 있는 피아노와 같은 거고요. 집에 피아노 같은 악기를 갖고 있었다. 부자들은. 네. 그리고 뮤지션들을 초청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이어할 수 있었다. 고용할 수 있었다. 타펠 뮤직을 연주하도록. 그래서 타펠 뮤직의 대표가 텔레만의 음악입니다. 이 타펠 뮤직 들으면서 뭐 했을까요? 하우스 파티 했겠죠. 그런 하우스 파티를 할 수 있도록 뮤지션들을 고용할 수 있었다. 그만큼 음악은 대중적이었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겠죠.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니까 음악 또한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바로크 음악은 기본적으로 교회 음악은 100년 전이나 3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똑같은 가사를 사용해요. 성경에 기초한. 한 2000년쯤 지났다고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이 스토리가 달라지지 않아요. 동일한 가사.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혹은 신앙적인 대응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음악은 여기서 교회 음악이라고 하면 그 이전까지는 100% 성악 음악이었어요. 합창 음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뒤에 바로크 시대에는 교회 음악이다라고 하면 앙상블 음악이 생성되는 거예요. 이 위에서 봤듯 기악 음악 형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소나타도 소나타 다키에장, 소나타 까메라타. 그래서 챔버 소나타랑 철치 소나타가 둘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런 실내악 음악에서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크 음악의 3대 장르 오페라, 칸타타, 오라토리입니다. 자, 오페라는 여러분들이 낭만 시대의 합창 레파토리를 찾다 보면 오페라에 등장했던 합창곡들, 예를 들어 노예들의 합창 이런 곡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제 오페라는 합창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의 포커스는 조금 다르니까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칸타타와 오라토리오를 조금 비교해보죠. 뭐가 더 익숙하신가요? 칸타타, 오라토리오. 최근 교회에서 부활절 뭐뭐뭐, 크리스마스 뭐뭐뭐. 그때 칸타타 하셨나요? 오라토리오 하셨나요? 참여하셨다면 하셨을 거고, 보셨다면 뭘 보셨나요? 요즘은 대부분 이제 아마 크리스마스 칸타타, 부활절 칸타타, 칸타타를 많이 보게 돼요. 일단은 바로크 시대의 분위기를 보면 오라토리오, 가장 대표적인 오라토리오가 어떤 곡이죠? 핸델의 메시아가 바로크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오라토리오예요. 청중의 교화를 목표로 한 종교 오페라 요구가 있어서 오라토리오가 탄생합니다. 이런 오페라, 뭔가 극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거대한 합창과 반주가 있고, 이런 음악의 덩치 큰 미사 음악과는 조금 다른 음악이 필요하더라. 그런데 이 음악에 뭔가 해설자, 합창의 강조, 무대 장식과 의상이 없는 것이 오페라의 차이. 스토리텔링은 해가지만 오페라처럼 연기를 한다거나 의상을 입는다기보단 콘서트 뮤직으로서의 어떤 포커스. 그래서 성경 구절에 창작된 시가 추가되고 음악은 오페라와 같이 극적 성악 장르로 되어 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가 바르크 오라토리오의 절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테니까 그 메시아가 바로크 시대의 오라토리오의 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한 2시간짜리거든요. 근데 할렐루야 한번 들어보겠다고 이 오라토리오를 듣기 시작하면 50분쯤 됐을 때 할렐루야 한번 듣고 또 생판 모르는 곡들을 듣게 돼요. 물론 이제 재밌어요. 이렇게 심심하지 않게 들을만 하지만 할렐루야 한번 들어보겠다고 오라토리오 전체를 들어보려면 좀 힘듭니다. 그러면 칸타타는 뭐냐? 칸타타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그 정의들이 달라지는데 19세기 정의가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얘를 대변해 준다면 심플 오라토리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출발 지점은 단순히 이제 챈트라고 하겠죠. 그 챈트의 이태리어 표현이 칸타근데 이게 노래하다. 그러니까 칸타타는 그냥 노래가 있는 게 칸타타였습니다. 그래서 17세기 중엽 다악장 형태의 성악곡으로 발전을 해요. 다악장. 사랑의 내용을 극적으로 서술하고 때론 교훈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론 칸타타도 교회 칸타타가 있고 바흐가 교회 칸타타의 어떤 전형을 설정해 놓아요. 그래서 바로크 시대의 오라토리오 하면 핸델, 칸타타 하면 바흐를 떠올리시면 돼요. 음악은 가사에 맞춤 레치타티보, 아리아, 아리오조로 구성, 독창과 계속저음으로 연주. 그래서 이 차이들이 스트럭처를 구성합니다.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세 번째 뭐. 오페라와 달리 시간이 짧고 무조건 오페라랑 비교하죠. 왜냐하면 1600년경 들어서면서 가장 큰 발명품이 오페라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미사 음악,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미사 음악이 종교 음악으로서의 다악장 구조의 정점이었다면 오페라가 세속 음악으로, 이걸 왜 세속 음악이라고 부르죠? 페리의 다프네, 에우리디체, 이거 다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지금까지 비블리컬 스토리, 성서를 기초로 한 내용들만을 담아왔었는데 얘는 말하자면 미스니까 다분히 세속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렇게 만들어진 어떤 최고의 예술의 결정체가 오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얘도, 이런 식으로 얘도 만들어보자. 초기 칸타타의 대부분 베네치아에서 출판, 중심지는 로마, 발전은 나폴리에서 이루어짐. 아, 이태리의 힘이 이렇게 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이태리어 딕션을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연주할 수 있는 레파토리 선정의 폭이 넓어집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은 물론 번역이 훌륭하게 돼 있는 곡들은 선택해도 좋지만 최대한 원어로 부르는 게 그 원어 원 멜로디, 작곡가의 의도를 제일 잘 반영할 수 있다라고 봐요. 저는 그거는 이제 한 다다음 차시쯤에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뮤지컬 음악은 특별히 더 그렇죠. 현대에 만들어져 있는 어떤 멜로디와 전체적인 음악적인 아이디어는 언어가 달라져서는 참 전달하기 힘든 뉘앙스들이 많아요. 특히 알파벳권 언어와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처럼 한 음절당 한 음이 붙는 이런 실라빅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언어는 사실은 절대 해석본을 공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네. 뒷부분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칸타타와 오라토리오를 그냥 직관적으로만 한번 비교해 보면 일단 칸타타는 오라토리오보다 소규모예요. 모든 편성에서 길이에서 규모에서 조금 더 작습니다. 그래서 바흐 칸타타의 기본 스트럭처를 보면 오프닝이 있고 레치타티보 아리아, 레치타티보 아리아, 마지막에 코랄. 쉽게 말해서 합창 레치타티보 솔로, 레치타티보 솔로, 합창 이런 구조를 가지고 끝나요. BWV 29번 1731년에 작곡된 바흐의 칸타타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심포니아 뭐냐면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서곡이에요. 서곡 다음에 코러스, 오프닝 코러스, 그 다음에 아리아 붙어있고 레치타티보, 아리아, 레치타티보, 아리아, 코랄. 대략 구조가 비슷하죠. 그래서 바로크 시대의 중요한 건 2부 형식입니다. A, B. A라는 요소와 B 요소를 대비시키는 거예요. 대조. 이 대조가 극적으로 이루어져서 A 다음에 B, A 다음에 C, A 다음에 D. 하나의 A라는 반복된 요소를 다른 배치되는 악장과 계속적으로 대조시켜 나가는 게 리토르넬로 폼입니다. 이 리토르넬로 폼이 나중에 고전시대의 론도 폼으로 완전하게 이제 정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전시대에 말하는 론도 폼은 이 리토르넬로 폼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대조해가는. 그래서 아리아가 나오면 레치타티보가 나오고 아리아가 나오면 레치타티보가 나오고 이런 대조들에서 바로크 시대의 어떤 특징을 볼 수 있고 이러한 대조가 어떻게 보면 서양 음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나타 형식 1주제와 2주제를 대조시켜요. fu가 주제와 서브젝트, exposition과 에피소드 모든 음악의 형태들이 대조를 통해서 형식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작죠. 핸델의 오라토리오는 1부, 2부, 3부로 되어 있는데 대충 예언과 탄생, 순환과 속죄, 영원한 생명. 예수님 탄생하실 때부터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구나. 그래서 1부를 딱 열어보면 21곡이 있습니다. 2부 열면 이만큼 또 있겠죠. 이만큼의 맨 밑에 마지막 2부의 마지막 곡이 할렐루야예요. 그리고 다시 3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또 대략 이만큼의 곡이 있습니다. 일단 규모가 엄청나죠. 하나의 오페라에서 정말 무대 장치랑 의상만 뺀 스타일이라고 보셔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안을 구성하는 것도 훨씬 반주가 있는 테너, 아리아, 합창, 반주가 있는 베이스. 여기서 얘네들은 이제 그 레치타티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근데 이 레치타티보가 이제 세코가 있고 아쿰파노토가 있죠. 반주가 있는 애.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의 반주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아쿰파노토를 여기서 이제 지칭하고 있고요. 이렇게 두 개씩 대조해 가다가 마지막에 앞부분과 똑같은 합창으로 쿡 하고 1부 마치고 2부 시작. 일단 규모가 다르죠. 여러분들이 바로크 시대의 레퍼토리 하나 선정해서 그나마 제한된 시간 내의 연주로서 학생들과 소화해보고 싶다. 바흐의 칸타타 대략 한 이 곡도 20분 정도예요. 그래서 칸타타를 시도해 보시면 되고 둘의 악보를 살짝 비교해 보면 무슨 특징이 보이시나요? 오보에, 바순, 트럼펫 1, 2 in D, 팀파니, SATB, 바이올린, 스트링 4대, 합스코드, 트럼펫입니다. 트럼펫, 팀파니, 오보에 1, 2, 바이올린, 비올라, SATB, 오르간, 콘티뉴. 올해 이거 무슨 악기지? 바소, 콘티뉴입니다. 얘는 계속 이 베이스 해가면 돼요. 첼로가 하던 콘트라 베이스가 하던 바순이 하던 계속 이 베이스 연주하면 되고
오르간 주자가 이 베이스 악보 보면서 이 피규어드 베이스 화성으로 바꾸면 전체 화성 연주 되는 겁니다. 아까 했던 질문이에요. 이거 악보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학교가 있을까요? 이 악보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연주팀이 있을까요? 일단 없겠죠. 하다못해 트럼펫도 in D 트럼펫, 지금은 B 플랫 트럼펫으로 통일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생각했던 밸브도 없었어요. 바로크 시대의 트럼펫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키가 많습니다. 이조 악기가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조성을 선택했는데 밸브가 없기 때문에 오직 관의 길이와 배음열로만 음을 조절해야 되는데 C조 악기를 갖고는 아무리 배음열 내봐도 레라, 시라 내기 힘들어요. 못 내는 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배음열 악기들은 조성을 다르게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합시코드 있는 학교, 오르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바이올린과 이 당시의 바이올린은 달라요. 하다못해 오보에도 지금은 20몇 개의 키를 갖고 있지만 바로크 시대에는 많아봤자 7개예요. 아마 바로크 시대는 이제 막 샤움에서 오보에가 이렇게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아예 키가 없는 오보에, 그냥 구멍만 뚫려는 오보에를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오보의 이렇게 역사를 다룰 수 있는 논문을 티칭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지금 문헌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 당시의 악기와 지금의 악기는 달라요.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중세시대나 르네상스, 바로크, 그리고 이후의 고전 낭만까지 그 당시의 음악과 지금의 음악을 가장 유사하게 거의 똑같게 재현할 수 있는 음악이 뭐가 있죠? 무반주 음악이 있죠. 그래서 아카펠라 음악이 매력적인 거예요. 물론 당시에 정말로 이렇게 연주했었는지, 가령 예를 들어 중세시대엔 정말 이 리듬이었는지, 이런 모던 노테이션의 리듬으로 연주했는지, 르네상스 시대의 그 박자와 지금의 약간 뉘앙스들이 다른 그 표기법들, 이거를 현대식 기보로 옮겨놨을 때 정말 이 박자의 이 리듬의 이 음이었는지 100% 똑같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거의 유사하게 재현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큰맘 먹고 정말 이 당시에 사용됐던 악기들, 구성들 맞추지 않는 한은 그냥 한번 연주해 봤어 라는 만족감밖에 이제 줄 수 없어요. 참 그게 안타깝고 다르죠. 여기에 더불어 이런 곡인데 합시코드도 아닌 피아노로 연주하며 할렐루야 그 뒤에 가사도 한글로 연주한다. 다시 말하지만 연주를 해보는 데는 의의를 둘 수 있겠지만 뭔가 그죠? 조금 아쉬움이 남죠. 자, 빠르게 고전 파트를 보겠습니다. 자, 클래식이라고 말하는 고전은요, 1600년에서 1750년의 바로크, 1820년에서 1910년의 로맨틱 사이에 껴 있습니다. 대위법적인 다성음악과 선율적 화성음악, 이게 바로크 시대와 클래식 음악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전주의 시대는 이제 이성의 시대, 혁명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계몽주의를 통해서 많은 깨우침들이 일어났고 혁명의 시대를 통해서 역시 깨우침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 혁명, 뭔가 엄청나게 정치적인 변혁, 사회적인 변혁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렇게 깨달음이 생기다 보니까 고전시대 음악의 특징은 딱 하나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오더예요. 체계가 있어야 된다. 이 체계는 다분히 절제가 돼야 되고 명확해야 된다. 고로 음악의 최고는 형식미고 구조, 그 안에 절제가 있는 음악이 최고다. 고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낭만에 있었던 즉흥적인 요소 없어집니다. 비로치오시티 불필요해요. 음악의 어법들은 더 커져요. 그래서 항상 greater than 바로크예요. 하지만 자유를 강조했던 낭만에 비해선 less than 로맨틱입니다. clarity, 명확성과 밸런스가 essential aspects of classic style, 고전 음악의 특징이에요. 명확성, 균형, 멜로디도, 리듬도, 다이나믹도, 토날리티도,
그 다음에 전체적인 스트럭처, 구조들도 모두 다 바로크 시대에 비해서 명확해지고 균형감 있고 더 절제되고 체계가 있어 만들어져요. 악보도 예를 들어 베이스 라인 있고 숫자 저음만 있으면 연주자가 연주할 때마다 달라지겠죠.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까지 내 파이널 프로덕트를 다 컨트롤하겠어. 모든 걸 다 악보화합니다. 차이들이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전 음악은 훨씬 더 작곡가의 마킹을 섬세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 시작은 이제 갈랑입니다. 앞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하나의 음악사조는 항상 act against previous period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랑 스타일, 바로크 시대의 심각함과 장엄함에 반대하여 가벼움과 우아함을 강조하는 스타일이 생기더라. 그래서 모차르트의 음악이 갈랑 스타일이라고 딱 생각하시면 돼요. 머릿속에 떠올리실 때.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음악이 바흐의 어떤 후가와 같은 느낌이었다면 갈랑 스타일의 음악이 모차르트의 따라라 따다라란 이런 음악이라고 대충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써있지만 단순한 호모포닉 텍스처랑 폴리포니의 사용이 줄어들었더라. 호모포닉의 텍스처가 늘어났더라. 좀 더 노래를 부르는 듯한 멜로디,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좀 반복되는 프레이즈, 하모니 보캐블러리가 조금 더 줄어들어서 타닉과 도미넌트, 뭔가 조성적인 체계를 만드는 곳으로 이렇게 좀 요약됐다라는 얘기고요. Clear distinction between soloist accompaniment, 반주와 솔로가 명확한 구분점을 갖는다. 이 얘기는 알베르트 베이스가 생기면서 반주와 선율의 차이가 이제 확 극명하게 드러나고, 그런 알베르트 베이스의 사용은 반주에 대한 어떤 혁명을 주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자면 피겨드 베이스로 조금 복잡하고 난해하고 다루기 까다로운 반주였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알베르트 베이스로 그냥 화성음을 분산화음으로 연주하면 되니까 새로운 스타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앞부분에 봤던 바로크의 감정이론 기억나시나요? 얘입니다. 얘의 반대에서 감정 가다 이론이 생겨나고 얘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더라.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자, 갈랑 형식은 짧은 호흡으로 구성된 선율을 강조했고 종종 4마디나 2-3개의 악구로 조된 형태를 반복했다. 이러한 악구는 보다 단순한 화성으로 가볍게 반주되고 빈번하게 종지로 마무리되며 더 큰 단위와 결합했다. 갈랑 형식에 대한 설명, 뭐가 보이시나요? periodic melodic phrase예요. 주기적인, 이 주기적인 멜로디 피리오드에 반대되는 act against 뭐였을까요? 선율의 실뽑기,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계속. 그러다 보니까 바로크 시대의 음악은 종지, 우리가 말하는 1도에서 시작해서 5도 반종지 다시 1도 시작, 이렇게 말하는 악구의 형성들, 악절의 형성들이 불규칙했다라는 거예요. 왜? 계속 실뽑듯 나오니까. 그러면 음악이 조금 더 컴플렉시티 하겠죠. 그래서 바로크 시대의 음악을 이 당시의 음악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고전의 음악은 심플하더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라우트 서명사 518페이지 얘기고요. 519페이지 보면 선율에 집중되는 신양식은 끊임없이 동기에 변형되는 이전 양식과는 차별되는 음악적 구문을 형성시킨다. 고전 시대에서 변합니다. 바흐는 전형적으로 악장을 시작하면서 선율적, 리듬적 주제로 기본 감정을 구체화시켜 자신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알렸다. 이러한 개념은 동형진행적인 반복을 주요 구성 방식으로 하는 실을 뽑듯 진행해 가고, 그 안에서 통상 불규칙적인 악구 구조는 상대적으로 드문 종지로 명시된다. 말을 되게 어렵게 썼죠. 네. 실 뽑듯 선율을 이어가니까 불규칙적 악구 구조가 만들어지고 여기에는 반종지, 정종지 같은 것들이 드물었다. 그래서 화성적인 딱 문맥이 형성이 안 되니까 음악이 계속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거를 체험해 보시려면 얘 클릭해서 들어보시면 돼요. 후가 음악 들으면서 4마디 하고 반종지, 다시 1도 시작, 4마디 하고 종지, 여기서부터 뭐 시작, 이렇게 안 느껴져요. 그 짧은 시간 내에 엑스포지션과 에피소드, 주제의 사용과
응답, 그 밑에 대선율, 이 대선율들이 대충 이렇게 주제와 비슷하게 어우러지면서 뭐 시퀀스를 이루는 에피소드, 그러고 나서 조성까지 변하고 그 미들 엔트리가 시작되지만 주제가 어디서 들리는지, 소프라노인지 베이스인지 테너인지 알톤지도 알 수 없이 복잡한 성부 구조들 어려워요. 그런데 고전 음악은 대조적으로 새로운 주기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빈번한 쉼의 등장, 포즈죠. 그러니까 케이던스 위에서, 종지 위에서 쉼의 등장으로 선율의 흐름은 단절되고 여러 조각으로 나뉘며 각각 조각은 더 큰 전체의 부분으로 연결된다. 음악적 악상은 끊임없이 뽑아져 나오는 이런 바로크의 선율이 아니라 전형적으로 2에서 4마디 길이를 가진 명확한 악구로 구역지어지며 2개 이상의 악구는 악절, 여기서 악구는 phrase, 여기의 악절은 피리오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이라고 하는 건 악절, 피리오드를 구성하려면 first phrase가 second phrase보다 더 weaker한, 약한 종지를 갖고 있을 때 이게 악절을 형성한다라고 보고,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의 피리오드가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분석해보면 피리오드 분석은 대충 8개가 나와요. 멜로디와 화성으로 이렇게 대비시켜서 예를 들어 parallel contrasting period 이렇게 분석하면 이건 어떤 작곡가의 특징이다, 이런 것들이 규정 지어집니다. 아주 대략적으로요. 이 악절은 종지로 종결되어 하나의 완전한 음악적 사고를 표현하며 하나의 작품은 연속적인 2개 이상 악절로 구성된다. 이러한 기법은 빈번하게 등장하는 종지로 구분되어 하나의 구조를 창시하고 동기의 일치를 통해 통합된다. 물론 서양음악사 책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당시 음악은, 물론 이 당시 음악도 동기가 있죠. 주제라는 게 있어요. 서브젝트가 있어요. 하지만 그 서브젝트에서 끊임없이 변화해가면서 실 뽑듯이 선율이 진행하는 특징을 보였다면 여기서부터는 명확하게 구획이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 더하기 2는 4, 4 더하기 4는 8, 딱딱딱 그때마다 화성적인 종지와 명확한 프레이즈 끝들이 만들어지고 음악이 좀 더 이해하기 쉬워지고 명확해지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해하기 쉬워지고 명확해지더라 라는 거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제가, 제가 그 아마데우스 퍼스트 씬을 유튜브에서 골랐는데 이게 아마 지금 없어졌을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나오면 한번 보시고요. 아마데우스 첫 번째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기억나시나요? 정신병에 걸린 살리에리를 어떤 이제 신부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얘기를 나누죠. 그러다가 살리에리가 몇 개의 멜로디를 이렇게 들려줘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살리에리가 그럼 이건 어때라고 하면서 빰빰빰 빰빰빰빰빰빰 빰빰빰 빰빰빰빰빰빰 빰빰빠람빰빰빰빰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뒤로 저 그 곡 알아 하면서 계속 쭉 불러가요. 그러다가 신부가 이 곡을 쓰신 거야 했더니 내가 쓴 게 아니야, 모차르트가 쓴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마데우스의 첫 장면입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되게 많은 걸 함축하고 있어요. 선율적인 화성 음악에서 가장 작곡가들을 쉽게 말해서 기쁘게 만들어줬던 건 청자들이 내가 썼던 주제 선율, 그 멜로디의 흐름을 예를 들어 캐치했느냐, 그 멜로디를 알고 있느냐, 이거였다라는 거죠. 그러한 어떤 명확성, 내가 클리어한 멜로디를 만들었고 그 주기적인 특성과 어떤 리듬의 다채로움, 확장된 음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자들이 내 선율을 좋아하는가, 내 화성 구조와 논리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음악의 선율을 좋아하는가, 그런 것도 약간 중시되는 그러한 이제 인사이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크 합창과 고전 합창을 비교해 보면 일단 가장 큰 특징은 바로크는 악장 간의 음악적 대조가 명확해요. 하지만 폭이 좁습니다. 왜냐하면 합시코드, 피아노로 연주하나 포르테로 연주하나 큰 차이 못 내요. 아직 악기가 개량되기 이전에는 순수한 어쿠스틱한 형태 내에서 오보에도 그렇고 트럼펫도 그렇고 내가 낼 수 있는 소리의 영역대가 그 이후에 개량된 악기를 사용할 때보다 좁습니다. 더군다나 합시코드는
세게 치나 작게 치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각각의 그 건반을 눌러가는, 예를 들어 피아노로 누르고 메조 포르테로 누르고 포르테로 누르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커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징들이 바로크 합창 음악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악장 간의 음악적 대조를 편성으로, 박자로, 템포로, 분위기로 각각 대조시켜 가요. 한 곡에 하나의 감정만을 담아야 된다는 감정 이론에 기인해서 한 음악은 하나의 감정만 담습니다. 그나마 악장 간에 조금 다른 변화들이 얘네들을 조금 더 다채롭게 만들어줘요. 선율적으로 보면 기악적 선율, 감정 변화가 강조되고 장식음과 트리름, 그러니까 기교나 즉흥 연주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그래서 바로크 합창곡은 중간에 뭐 도운 꾸밈음, 터닝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해서 연주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때가 있고요. 다이나믹, 감정 표현을 한 강약의 대조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아노에서 포르테로의 크레센도라던가 데크레센도는 당시의 음악적인 업과 조금 달라요. 이 당시 음악적 어법은 오히려 트레이스드 다이나믹, 점진적인, 점진적인이 아니라 점층적입니다. 이게 이제 계단식이라는 뜻이에요. 단계별로 피아노, 그 바로 포르테, 피아노 바로 메조 포르테, 그 다음에 포르테, 이런 식으로 점층적으로 강약이 변화하더라. 템포, 과도하지 않은 절제된 템포. 패스트 슬로우의 차이는 있지만, 대조는 있지만 그게 아주 패스트하거나 아주 슬로우하지 않았다. 적절한 미디움 템포에서 있더라 라는 얘기고, 리듬, 일단 부점이 우세했고 그 이전 시대에 비해서 명확하고 일정한 리듬이 만들어지고 유연한 레치타티보가 역시나 대조를 이루더라 라는 거고요. 성부는 아까 피겨드 베이스에도 알 수 있듯이 베이스 라인과 최상 성부의 소프라노가 둘이 대비가 되는 두 개의 성부가 부각이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성부 배치를 뒀을 때 S, A, T, B 1열 횡대로 나란히 서, 이게 바로크 시대 음악에는 오히려 더 큰 효과를 줄 수 있겠죠. 음색, 풍부한 배음을 가진 울림, 비브라토 금지, 가사의 의미 묘사에 중점, 반주, 숫자 저음과 즉흥 연주, 추천곡 핸델, 메시아화, 바흐, 나단주, 미사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두 개의 논문의 내용을 이제 취합한 거예요. 그 A라는 논문이 있고 B라는 논문이 있는데, 제가 A라는 논문을 먼저 봤는데 너무 말을 그러니까 못 알아듣게 써서 얘를 요약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근데 B라는 논문을 보니까 정리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두 논문의 시간차가 한 10년 정도 나는데 B 논문이 A 논문을 기반으로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논문의 흐름도 사용되는 용어도 동일해요. 그런데 B는 좀 더 학술적인 문체, 깔끔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죠? 아이디어의 흐름이 똑같으면 그것 또한 이제 표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자, 고전 합창 음악을 보면 바로크의 한 악장 단일 감정, 고전에서는 한 악장 다감정으로 확장되더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전을 이해하시려면 바로크보다는 확장되고 낭만보다는 절제되더라. 그래서 이 절제라는 말 애매해요. 절제라는 말이 뭔지. 예를 들어 템포 변화가 다양해지지만 제한적이더라. 다이나믹, 절제된 강약 대조. 절제라는 말은 사실 되게 이제 애매해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에 이제 묘미가 있는 거죠. 지휘자마다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이 포르테의 사운드를 낼 것인가, 피아노와 포르테와의 차이를 둘 것인가에 따라서 음악의 뉘앙스가 달라지니까 클래식은 재현 예술이라고 하죠. 똑같은 악보를 두고 여러 팀이 같은 음악을 연주하잖아요. 그런데 그 같은 음악을 연주할 때도 전혀 다른 감정을 받을 수 있는 건 이런 딱 수치로 정해져 있지 않은, 심지어 이 당시에는 메트로놈도 없을 때예요. 메트로놈도 1816년인가 메트로놈과 바이올린의 목받침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어요. 메카닉적으로 이렇게 발전되는, 그러니까 낭만 시대의 어떤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개량되면서 그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떤 템포라는 개념은 뭐라고 해야 될까? 각자 사람마다 이제 다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캐리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천천히 지휘를 합니다. 제가 라흐마니노프 심포니 2번 3악장을 제일 좋아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15분짜리로 들어왔어요. 아시케나지가 연주했던. 근데 유튜브에 찾아보면 제일 빠른 건 9분이고요. 제일 느린 건 18분짜리까지 봤어요. 2배 차이가 나요. 물론 이제 박수치고 뭐하고 이런 시간들의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클래식 음악은 이렇게까지 템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실용음악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120으로 EDM 음악 작업하다가 124로만 바꿔도 느낌이 확 달라져요. 한 4 정도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완전 다른 곡이 돼요. 장르가 달라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클래식이 갖고 있는 이제 해석의 측면이에요. 그래서 절제라는 거, 확장이라는 거, 이 말에서 어느 정도 범위를 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음악이 달라질 겁니다. 선율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듯 규칙적인 주기적 구조가 만들어지고 음역은 확장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이 당시의 음악보다 이 당시 음악이 조금 더 만약에 학생들이 소화한다면 쉽다. 그 다음에 절제된 강약의 대조, 이때부터는 크레센도와 디크랜도의 사용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좀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훨씬 더 음악 내에서 완급 조절을 할 수 있겠죠. 한 악장에서 다감정으로 표현한다는 건 소나타 형식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A 주제의 1주제의 영역, 2주제의 영역, 제시부의 영역, 발전부의 영역, 음악적인 차이들이 명확하게 달라지죠. 그래서 이러한 대조들이 명확한 형식을 이루고 이런 클래리티가 고전 음악의 하나의 특징이더라 보시면 되고요. 리듬, 이때에 비해서 다채로운 리듬, 이때에 비해서 훨씬 더 변화된 템포, 이때와 비슷하게 소프라노가 주성부를 하고 있지만 이때에 비해서 다른 성부와의 균형을 훨씬 더 중시. 왜? 이때 음악은 지금 예와 밖에 비교할 수 없어요. 낭만 음악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엔 낭만 음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음악을 이해하시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 당시에 있었던 음악 관점에서 이 전의 것과만 비교해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당시의 음악을 해석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어요. 음색, 섬세하고 세밀한 작곡가 의도 반영, 음악 형식과 표현 중점. 그러니까 기보라는 자체가 달라지죠. 그냥 즉흥 연주를 위한 숫자 저음의 표기와 완전하게 정확한 프레이징이 기보돼 있고 피겨드 베이스가 사라진 상태에서 어떻게 내성을 쌓을 것인지가 정해져 있는 이 악보들은 훨씬 더 작곡가의 의도를 좀 더 한음한음씩 명확하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추천곡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와 역시 오라토리오 4개입니다. 모차르트의 레퀴엠, 베토벤 장엄미사. 여기까지 보시면 바흐의 나단조 미사, 메스, 모차르트 레퀴엠, 베토벤 장엄미사, 메스. 아하, 미사 음악이 뭘까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미사 음악은 전래 음악이에요. 예배의식, 수도원과 수녀원에서 하루 한 번, 일반 교회는 일요일마다 거행함. 그래서 쉽게 말해서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은 성당 가서 예배드리는 순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익숙하실 거예요. 이 예배 때 쓰이는 음악을 하나의 형태로 해서 작곡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다성부적인 웨스턴 음악 최초의 다성부 구조의 음악이 이 미사 음악이에요. 그래서 모든 작곡가들이 미사 음악을 최소 한 곡씩은 씁니다. 후가 음악 쓰면서 음악 공부하는 거랑 비슷해요. 구조적으로, 형식적으로, 스타일적으로, 그 다음에 텍스트적으로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이 미사 음악이에요. 그래서 이 미사 음악도 각 작곡가들은 최소 한 번씩은 쓰니까 뭔가 시대와 스타일을 비교해 본다. 미사 음악을 한 번씩 연주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죠. 만약에 내가 중학교 합창단이다. 바흐 나단조 미사. 이거 연주하는데 2시간 걸려요. 모차르트 레퀴엠 1시간 40분에서 1시간 50분 걸립니다. 이거 프로그램 하기 힘들겠죠. 중간에 이렇게 뭔가 음악들을 뽑아와서 프로그램 내에 이제 도입부와 끝부분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될 텐데 일단 미사가 뭔지 알아야 어떤 곡을 뽑아올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면
도입부, 말씀전래, 성찬의 전래 세 부분으로 나눠질 때 고유문과 통상문이 있어요. 고유문은 텍스트가 변하는 거고 통상문은 텍스트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유문이 텍스트가 변한다라는 건 예를 들어 이 부분에서 당시에 지금이 성탄절인데 지금이 부활절인데 그러면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가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속가는 말 그대로 더해지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주요 축일에 오늘 부활절이네 그럼 부활절 세퀀시아가 덧붙여져요. 거의 입당송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끼리에 주요 자비를 베푸셔서 글로리아 대영광송 그 다음에 그 설교자가 이렇게 칭계를 가면서 이제 화답송 알렐루야 그 다음에 사도신경 봉헌 상투스 그 다음에 아뉴스데이 영성체송 미사 끝났으니 집에 가세요. 보통 이 순서대로 흘러간다라고 해요. 우측은 이제 낭송이고 역시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사에 대한 순서를 알고 계시면 바흐의 메스 미사 부분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끼리에, 글로리아, 크레도, 그 다음에 상투스, 아뉴스데이 미사 음악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이 그 이전 시대에 우리가 레오냉, 페로탱 뭐뭐뭐뭐 했었죠. 그래서 중세 시대에 제 기억엔 기욤 드 마셔가 최초의 미사 음악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서 써드릴게요. 그 당시쯤에 이런 완벽한 미사 음악의 첫 번째 다악장 구조가 만들어져요. 모차르트 레퀴엠, 진혼곡인데 사람 죽으면 장례 예배드리죠. 그 진혼 미사입니다. 역시 끼리에 장례식이니까 뭔가 특별하죠. 진혼 미사시 뭐 부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DS 1의 유명한 멜로디죠. 비바비바비바바바 다 죽었네 이제 멸망의 그날 분노의 그날에는 DS 1의 그런 다음에 등장하는 흐름들 상투스 아뉴스데이 미사의 흐름들 이 중에 라크리모사라는 곡이 가장 유명해요. 1시간 대충 이제 2시간이라고 잡죠. 둘 다 2시간짜리 미사입니다. 그 중에 라크리모사라는 곡이 이렇게 생겼어요. 가사는 대충 Full of tears will be the day when from the ashes shall arise. 그러니까 눈물로 가득한 날 잿더미에서 부활해야 할 텐데 죄 많은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그를 구원하소서 주여. 뭐 아무튼 이런 자비를 베푸소서의 가사를 담고 있죠. 모차르트 레퀴엠 몇 번째 곡이라고 해야 되나? 6번째 곡이라고 하나 둘 셋 넷 다 8번째 네, 여기는 6번이라고 번호가 붙어 있지만 이 전체 미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차르트의 음악 중에 선율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곡이라고 일컬어지는 곡입니다. 이쪽은 바흐의 나단조 미사의 끼리의 부분입니다. 두 개 스타일을 비교해 보시면 눈으로만 딱 봤을 때 명확한 차이 난다. 캐치 가능하신가요? 잘 안 되시죠? 그럴 때 플루트 트래벡스 오보에 다모레 컨티뉴 숫자 바로크 스타일의 악기 피겨드 베이스 반면 이쪽으로 넘어오면 반주 형태 베이스 라인과 그 위로 심플하게 이어지는 물론 모차르트 스타일이냐 그 베토벤 스타일이냐 하이딘이냐 또 다르겠지만 조금 더 심플해진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잠시 여기에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라크리모사를 살짝 들어보면 이건 저작권 때문에 잘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잘리면 모차르트의 라크리모사를 검색해서 들어와 보시면 돼요.
지금 아마 안 들리셨을 거예요. 아마 저작권 때문에 잘릴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저작권은 모차르트는 죽었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습니다. 모차르트 is free예요. 그런 노래 가사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연주를 했던 연주가 이제 연주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어요. 그 실현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끔 그것 때문에 끊길 때가 있는데, 아마 이 곡은 너무 유명한 연주에서 끊길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느낌입니다. 반드시 한번 들어와서 찾아보시고요. 굳이 악보를 이렇게 놓은 건 그 마지막에 음악적 예제가 너무 부족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악보들을 좀 배치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바로크와 고전은 스타일적으로는 많은 차이를 보여요. 그런데 교회 음악이라는 내에서 보면 그 변화되는데 이제 어쨌든 한계가 있겠죠. 갑자기 교회 음악 스타일에 세속적인 가사가 붙어서 완전 오페라처럼 막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바흐가 1750년에 죽어요. 그리고 핸델은 그거보다 9년 정도 더 살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태어날 때 핸델은 아직 죽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고전과 바로크는 사실상 초기 고전과 후기 바로크는 거의 약간 끈끈한 그 관계로 이렇게 약간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사이에 로코코 스타일이 있죠. 그러니까 그 스타일을 기점으로 하이든한테서 모차르트에게로, 모차르트에게서 베토벤에게로 뭔가 고전 음악들이 이렇게 전수되는 기간, 또 베토벤이 만들어 놓은 낭만 음악으로의 전환되는 시기들, 이 각 시기마다의 차이들이 고전 음악 안에서 사실은 훨씬 이제 매력적이고 크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기악 음악에 대한 그 범위가 커지면서 합창 음악에 대한 이제 범위는 조금씩 줄어드는 게 바로크 시대와 이제 고전 시대의 그 뒤로부터의 계속 차이점이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수업을 마치면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성된 피아노 사이즈는 낭만 시대에나 나와요. 그리고 낭만 시대에 지금까지의 교회 음악의 덩치 컸던 음악들과 다른 파트송이라던가 이런 장르들이 생겨나면서 독일의 리트, 슈베르트가 만들어 놓는 성악곡의 어떤 예술가고, 이런 독자적인 반주와 피아노 반주와 성악이라는 독자적인 스타일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있는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시대의 합창 음악은 지금의 관점으로 재현하기 힘들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악기를 사용했던 음색도 달라지고, 지금의 악기로는 재현할 수 없는 사운드들, 그 다음에 연주 방식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흡사하게 접근해서 연주를 해볼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 연주를 해보고 그 곡을 경험하는 데는 점수를 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정말 이렇게 연주됐을까? 아니면 작곡가가 정말 이걸 원했을까? 이거는 말하자면 안 된다. 잘 안 된다. 이게 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음악적으로 중요한 파트니까 바로크와 고전을 한번 다뤄봤고요.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관점이니까 사실은 무시하셔도 되고요. 자, 오늘은 바로크 시대와 고전 시대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낭만과 현대를 비교하고 최대한 많은 레퍼토리의 선정 방법과 그것들을 어떻게 교육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으로 중간고사 이전까지 한번 빠르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